지난 9월에 개최되었던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과연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에 필요한 수입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있을지, 또 어디에 어떻게 지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고견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님의 개의 말씀 있겠습니다.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장윤석 국회예결위원장님, 이항구 국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기국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토론에 응해 주신 김하경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님, 최재성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님, 또한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왕상한 서강대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상명대학교 백운기 교수님과 중앙대 황윤원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제를 해 주실 기획재정부의 이석준 예산실장님, 김형돈 조세정책관님,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영주 경제분석실장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 또 보좌진, 학계, 관계 공무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의 사례를 보면서 건전한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면에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경제 성장과 청년 실업, 비정규직 등의 고용 불안, 누적된 가계부채와 소득 양극화 등 당면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19일 설립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예산정책처는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라는 모토 아래 그동안 의회 재정 전문기관으로서 국회 예산안 심의를 위한 여러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라살림 대토론회 역시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예산안 대토론회는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총량과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에 관하여 더욱 심도 있고 알찬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이루어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신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장윤석 국회예결위원장님, 이한구 국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창희 국회의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참 바쁘셨죠. 참 반갑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제 국정감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기국회 초기에 이런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제 사회 패러다임이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지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고령화는 심화되고 성장 잠재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며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수요에도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최근 각 정당의 대선 준비 과정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재정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이 모든 의견들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뇌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이러한 모든 수요와 제안들을 합리적이고 성숙한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하나의 큰 그릇에 담아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추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율적으로 심사에 임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책무를 다하는데 크게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성장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한편 민생을 추스리고 신명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계 기업과 더불어 국가 재정도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힘겨운 국민의 삶에 희망의 언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재정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예산정책처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어서 장윤석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국회 예산처가 주관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여야 의원님들 또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는 지난주까지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제19대 국회 들어 첫 번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또한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도 오늘 오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기점으로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균형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융자를 2차 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가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와 국회의 시각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라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더욱이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는 복지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 재원이 분야별로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또 개별 사업들은 우선순위와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여 잘 선정되었는지, 또 재정 지출 규모가 미래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국회의 재정 통제는 또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되는 대안들과 또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향후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야 예결위 간사님 또 여러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많은 격려를 해주신 강창희 국회의장님 또 격려해 주신 국회 이한구 운영위원장님 또 이 토론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주영진 국회 예산정책처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시죠. 김하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시죠. 최재성 의원이십니다. 이어서 백운기 상명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황윤원 중앙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나오셨습니다. 기획재정부 김형돈 조세정책관 나오셨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김춘선 예산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지난 9월 342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편성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두 실장으로부터 분석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석준 실장님,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실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부가 지난 9월 말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정부가 갖고 있었던 고민에 대해서 우선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을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재정적으로는 그동안 우리 재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어떤 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다시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서 다시 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어떤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 경제에 다시 또 이렇게 파급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저희가 재정당국으로서 고민한 것은 아까 예산정책처장님 인사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재정의 어떤 경기 대응력, 경제 대응력을 제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이게 지금까지 봐왔던 위기와는 다른 상황의 위기다. 과거 같은 위기 같으면 위기가 한번 왔다가 회복되고 하는 그런 단기간 회복되는 그런 류의 위기가 아니고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고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고 가량비에 옷 젖는 듯한 그런 어떤 위기가 되고 있으며
그 또한 플러스로 이제 그 저성장 어떤 기조 추세가 정착되는, 고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일단 위기의 어떤 장기와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저성장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 활력과 잠재 성장력 제고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고통과 그 어려움이 수반하더라도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좀 낫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넘어가시고요. 일단 재정 총량을 보시면 13년도 저희는 이제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로 표현합니다만 총지출 증가율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었던 국가재정운영 계획상에서 계획했었던 것보다 0.2%포인트 확대된 5.3%입니다. 그 5.3%가 뭐 적다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0.2%를 올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릴 재정융자 지출의 어떤 2차 보전 방식 전환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는 7.3% 정도의 총지출 증가율 효과를 거행하는 그런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7.3%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과거의 어떤 증가율보다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전체 총량적인 어떤 총지출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정 측면에서 총량 측면 수지와 국가 채무 측면에서 보면 관리 대상 수지는 GDP 대비 마이너스 0.3%포인트 4.8조 원 적자가 됩니다. 이 4.8조 원 적자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바는 2천억 정도의 흑자였습니다. 따라서 한 5조 원 정도가 적자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 정부가 0.3%에 저희가 그 팜을 두고 있는 것은 0.3%의 어떤 마이너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같은 데서도 균형 재정 기조다 이렇게 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적자를 감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그 국가 채무 비율도 그 12년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낮춰진 33.2%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그 16년까지 국가 재정 운영은 하여튼 총수입보다는 총지출을 약간 그 낮게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올해 내년도 예산 가장 총량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재정융자 지출의 2차 보전 지출로 전환입니다. 주로 이제 재정융자 규모가 보통 예산 한 27조 원 정도 됩니다. 342조 원 중에서 27조 원 정도가 융자 방식으로 국민들이나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기존의 3.5조 원을 2차 보전 지출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융자로 하던 부분을 갖다가 이제 2차 보전 지출로 전환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재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재원을 다시 활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융자 지출이라는 것이 원래 민간 금융기관 시장이나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정부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우리 금융산업이나 금융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가급적 재정 융자보다는 민간 융자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규모를 했었고요. 그 규모 측면에서는 과거에 하여튼 1,000억 내지 한 4천억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보다는 훨씬 많은 한 3.5조 원 정도를 했다는 거고 이 3.5조 원 정도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3.2조 원 2차 지출을 더 포함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총지출 측면에서는 하여튼 7.3% 수준이 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차 보전 지출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지원을 받던 계층이나 기업들이 혹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적게 지원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크게 유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하고 있는 은행, 취급을 하고 있는 부처와 함께 하여튼 좋은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잠정적으로 관련되는 부처나 금융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분야별로는 크게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수나 수출가 이렇게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문제하고,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이나 중산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모아봤습니다. 먼저 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부분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침체되고 있는 내수 중에서도 특히 투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투자가 굉장히 어려울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정책금융 8.5조 원 보증까지 포함했습니다. 확대를 했고요. 중소기업의 어떤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1.2조 원을 추가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외국인 투자와 그 우리 국내 기업으로서 해외 나간 기업들이 유턴하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내수 어떤 특히 투자 부문이 많이 꺼지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크게 늘고 있지 않고 내년에도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중소기업에 대한 그 수출금융, 무역보험 등에 대해서 무역금융을 확대를 하고 중소기업이 직접 해외 매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월마트와 같은 해외 매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특히 이제 FTA를 활용하는 그 수출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그동안의 추세였습니다. 따라서 그 지방 재정에 대해서도 1.3조 원을 추가로 목적 예비비로 지원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를 하고요. 그다음 그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R&D 특구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지역에서 중요한 어떤 산업의 거점이 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도 1.2조 원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경제와 관련돼서 많은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SOC 투자입니다. 도로와 철도 투자 같은 부분인데 내년에는 8천억 정도 올해보다 느려서 23.9조 원을 투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장님 시간 관계상 조금 좀 그렇게 정리해 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제 체질을 개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잠재 성장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서 R&D 투자를 대폭 확대를 해야 되고요. 우리의 어떤 어떤 그 업종이 될 수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주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인재 측면에서도 그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생들의 어떤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2단계 WCU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산학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취약 부문, 특히 이제 농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금형 등과 같은 뿌리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 일을 통한 소득과 복지 증진입니다. 단순히 그 분배하고 재분배하는 그런 복지가 아니고 일을 통해서 아니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소득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창출되는 것이 맞고요. 그걸 재정지원 일자리는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 내년도 경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는 2.5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청년, 그 다음에 그 베이비 부모 세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짰습니다. 그 다음 이와 함께 그 비정규직과 같이 이제 아니면 취약계층과 같이 저소득층과 같이 일자리가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인상한다든지 그 실업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복지 측면에서도 생애 주기별 영유아, 학생, 장년, 노인,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인, 농업과 같이 수혜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꼭 필요한 복지를 확충하도록 했고 특히 국가장학금 규모에 대해서는 5천억을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4.7조 원을 저희가 놓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연금가급여도 2만 원 인상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경찰관과 보호관찰관들의 어떤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예산도 올해 대비해서 한 70% 정도 인상을 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대응하고 사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고요. 재예방, 그다음에 국방력 강화, ODA 지원을 통해서 국격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 또 신경을 썼습니다. 예.
분야별 지원 배분에서는 뭐 특별히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거고요. 복지하고 농림 부문에 대해서 그 지원이 적다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 융자 지출을 2차 보전 지출로 전환한 측면, 그 다음에 그 4대강 관련된 사업이 완공된 소요 등을 감안했을 때는 예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적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충분한 말씀 기회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이어서 김영돈 정책관으로부터 세입 예산안과 세제 개편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세 정책관입니다. 금년도 세법 개정안과 금년도 세입 예산안 주요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법 개정 여건하고 그다음에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세수 효과 그리고 내년도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법 개정 예건 관련해서는 이제 대외 경제 여건으로서는 이제 금년 들어가지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그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해서 재부각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 여건으로서는 이제 고용 개선 추세가 다소 지속되고 물가가 안정되고는 있으나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연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세법 개정 추진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활력 있는 경제 그리고 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서 일자리 창출 및 그 성장 동력 확충 등 4가지 그 기본 방향을 그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그 일자리 창출 및 그 성장 동력 확충 관련해서는 고용 창출 지원 강화를 위해서 그 고용 창출 투자세 공제 개선이랄지 그다음에 국내 복귀 기업 소위 그 유통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그리고 특성화고 등 그 졸업생에 대한 그 세제 지원 확대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 확충 지원을 위해서는 그 중견기업에 대한 그 R&D 비용이랄지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R&D 비용 세액 공제 대상 확대 그리고 엔젤 투자하고 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그 내수 활성화 및 그 서민 생활 안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소비 그리고 주택 거래 등 그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승용차 그리고 대용량 가전제품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이랄지 그다음에 해연제 골프장에 대한 그 개별 소비세 감면 그리고 다주택자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그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또는 그 단기양도 중과세를 그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그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이제 재형저축 비과세 그리고 장기펀드 소득공제 이런 신설 등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무주택 근로자 월수의 소득공제 공제율 인상이랄지 그다음에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그 근로장려금 소위 그 EITC 지급 관련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 건전성 및 그 과세형평성 제고 관련해서는 이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대상 이 제도하고 그다음에 탈세 제보 시 그 포상금 지급 한도 인상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면세율 관리 이런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조세 지출에 대한 성과 관리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 대기업에 대한 그 최저한세 그 조정 내용, 그다음에 금융소득 비과세 감면 제도 등등 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세법 개정 마지막으로서 이제 조세제도 선지원화 관련해 가지고는 그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금을 갖다가 그 확대한다 할지,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 세율 차등화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납입 요건 완화, 그리고 수령 요건 등등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세제 관련해서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갖다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인하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주식양도 차익 과세되는 그 대주 범위, 이걸 갖다가 좀 줄여주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주가지수 장래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수혜 대상별 주요 세법 개정을 살펴보면 이제 서민 중산층이랄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노인 이런 각 계층별로 각각 그 제도가 개선되도록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금년도 세법 개정 세수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거기 보시면 이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각 세목별로 이제 내년, 후내년, 그 다음에 2017년 이후까지 해가지고 총 1조 6,600억 원이 증가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세법 개정에 따른 그 세부담, 그 귀착계를 살펴보면은 고소득자 그리고 대기업 쪽에 이제 대부분이 귀속되는데요. 그게 이제 1조하고 6,5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민 중산층이랄지 중소기업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2,400억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년도 국세 세입 예산안을 좀 설명드리면은,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금년도 예산이 205조 8천입니다. 8천억입니다. 근데 금년도 지금 전망은 203조 3천억 이렇게 돼가지고 예산 대비 약 2조 5천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표에서 보시다시피 근로소득세랄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관세 이쪽이 좀 부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이제 예산안은 저희들이 216조 4천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은 금년 전망 대비로 해가지고는 13조 1천억이 증가한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금년도 증가할 플러스 5.7% 대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인 6.4% 수준으로 그 증가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요 세목별로 간단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확대 및 그 점진적인 경기 회복 등에 따라 가지고 약 그 5조 4천억 증가로 잡고요. 그다음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 영업 실적들을 좀 감안해서 소폭 증가하는 플러스 5천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소비랄지 그다음에 수입 회복 이런 걸 감안해서 4조 9천억. 그다음에 관세는 아무래도 수입액 증가 등 이런 것다가 약간 감안하다 보니까 4천억 정도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어떤 거시 경제 지표로 보게 되면은 금년도가 저희들이 경제 성장률, 경상 성장률 5.8% 잡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지금 저희가 6.9%, 그다음에 실질 성장률도 이제 금년도가 저희가 3.3% 잡았습니다만 내년은 지금 4.0%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어떤 그 내년도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떤 회복 가능성이랄지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이룰 수 있는 재정 지출 확대 등 내수 활성화 조치를 감안해가지고 전망치 달성을 위한 어떤 이런 조치들 총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조세 부담 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거기 보시게 되면 조세 부담률하고 국민 부담률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하고 8년도에 보게 되면 국민 부담률이 한 26.5 요 정도에 있었고요. 조세 부담률이 21.0, 20.7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작년, 재작년과 같은 수치인 그 조세 부담률은 19.8, 그다음에 국민 부담률은 26.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이제 2009년 기준에 가지고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지금 높은 조세 부담률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OECD 평균이랄지,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은 다소 낮은 이런 정도 조세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 정부 측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실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분석 실장입니다. 정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총괄적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 확대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고심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에 역점을 둔 것과 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한 보육 예산의 확대를 감안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 지출이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시간 제약 때문에 지출 규모와 주요 분야별 문제점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총지출입니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17조 1천억 원이 증가해서 5.3% 증액 편성됐습니다. 예산과 기금으로 이걸 나눠보면 예산이 14조 3천억 원 증가한 데 비해서 기금은 2조 8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2차 보전 전환이 주로 기금 사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기금을 자체적으로 2조 1천억 원 증액한 점을 반영하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4.6%에 머물게 됩니다. 재정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개 우리 중앙행정부처의 예산 342조 5천억 원 중에서 33%에 해당되는 113조 3천억 원이 자치단체의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전이 되고 12% 규모인 41조 1천억 원이 공공기관으로 이전되는 그런 예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부금이 76조 5천억 원, 국고보조금이 35조 5천억 원, 또 지방재정 보완을 위한 목적 예비비가 1조 3천억 원입니다. 2005년 이후에 정부 총지출은 연평균 6.3% 증가한 반면에 지방 이전 재원은 연평균 8.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는 늘어나는 국고보조 사업이 대응 지방비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을 점검해서 적정 규모의 보조금 예산이 의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올해 처음으로 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의무지출은 160조 6천억 원으로 총지출의 47%를 점유합니다. 총지출 증가분 17조 1천억 원의 52%가 의무지출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무지출 예산은 2010년 이후 연평균 7.1%씩 증가해서 총지출 증가율보다 1.3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10년에 45%이던 것이 2013년 내년에는 47%로 이렇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무지출은 그러니까 법률과 법령에 의해서 지출 의무와 대상이 결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이 중에서 영유아 보육료 이런 지원 사업처럼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법령이 아닌 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그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정부가 다시 차년도 이를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입니다. 일자리 예산은 8.6% 증가한 10조 8천억 원입니다. 일자리 사업 중에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가 2조 7천억 원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직접 일자리 비중이 높고 그나마 대부분 단기 일자리로 지속성이 약하므로 사업의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근로와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은 12.1%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 사업 규모와 내용을 자세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등 청년층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21만 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치는 올 8월 기준에 청년 실업자 26만 5천 명의 81%에 달하는 만큼 그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4.8% 증가한 97조 1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택부문 융자 2차 보존 효과 5조 5천억 원과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1조 2천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복지 예산은 103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1% 증가하게 됩니다. 복지 분야는 연금 등의 사회보험 사업 외에도 국고보조 사업이 상당 수준 포함됩니다. 복지 분야의 국고보조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응지방비도 2007년에 2조 8천억 원에서 2012년 7조 4천억 원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 또한 연평균 14.4% 증가하면서 지방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 보존을 위해서 차등 보조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은 동제도의 실효성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보육과 유아교육 예산안입니다. 이 분야 예산은 총 10조 409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3조 5천억이고 교육재정 교부금이 3조 원입니다. 이 분야 예산안에서는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만 3, 4세 상위 3%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부담할 예정인데 상위 30% 아동이 많은 소위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7.9% 증가한 49조 1천억 원으로 내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6.3% 증가한 반면에 대학 등 고등교육 부문은 국가장학금 증액 등의 영향으로 16.3% 증가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예산안은 올해보다 5천억 원 증가한 2조 2,500억 원이며 정부는 소득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실장님 시간 관계상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년간 국가장학금 소유액을 추정한 결과 1조 6,432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장학금 수혜 규모는 대학 자체 노력을 포함해서 1인당 평균 243만 원, 등록금 대비 36.3%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SOC 분야 예산입니다. 이 분야는 3.6% 증가해서 23조 9천억 원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로철도 부문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4대강 사업이 종료되면서 수자원 부문은 감소했습니다. 우선 도로 대 철도 투자 비율에 대해서 정부는 1.2대 1로 개선되었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인 도로 철도 비율은 1.47대 1로 그렇게 나타나서 이 분야의 배분 비중은 여전히 불균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끝으로 R&D 분야입니다. R&D 예산은 금년보다 5.3% 증가한 16천억 원입니다. 기초 나노 부문의 증가율이 타 부문보다 높아서 R&D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R&D 분야는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질적인 그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 상당한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규모의 조정과 사업 간 연계 강화나 차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김춘수 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그 내용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세수에 관해서 박용주 실장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실장님. 네, 경제부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을 전망한다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쉽지 않은 거지만 사실상 전망을 정확히 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총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기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내년도 저희는 전망을 내년도에 3.5% 실질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4.0% 내외로 지금 표시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라든지 KDI, IMF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전망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망치도 사실상은 유럽 재정 위기가 현재 완성돼가는 상황을 지금 가정한 거고, 만약에 내년도에 유럽 재정 위기가 더 커질 경우에는 이보다 좀 더 낮게 한 2.4%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성장률은 제가 5.8%, 그다음에 행정부가 6.9%로 1.1%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에 따른 총수입은 내년도에 359조 5천억 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안 대비 13.6조 원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 성장률 차이로 인한 국세 차이가 한 2.3조 원 정도 되고요. 국세 수입을 상당히 많이 잡아왔습니다. 이번에 11조 2천억 원 정도의 국세 수입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부 보유주식 매각 대금으로 한 8.1조 원을 잡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벌금이 몰수금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평상시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한 2배 정도 잡아가지고 상당히 국세외 수입이 11조 2천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매각 수입, 특히 정부 보유주식 매각 대금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이 돼 있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던 거고요. 산업 같은 경우는 지전 3년 전부터, 인천공항도 3년 전부터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매각이 실시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물량이 빠져나왔을 경우에는 다 팔린다 치더라도 한 헐값 매각이라든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총 지출 부분을 보시면은 총 지출은 저희처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단지 차이 나는 것은 이자 지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1조 원 정도 저희가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지출 계산에 있어가지고 0.3조 원 정도 차이. 그다음에 내국세 부분이 좀 낮게 전망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국세가 한 0.5조 원 정도 작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총수입과 총지출의 이제 차이인 재정 수지는 따라서 위에 부분이 이제 행정부, 빨간색 부분이 행정부의 전망치입니다. 행정부는 2014년부터는 좀 균형을 찾아가지고 플러스로 흑자로 가는 건데 반해서 저희는 총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2016년까지는 한 20조 가량의 재정 수지 적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 수지 적자의 누적치가 바로 국가 채무인데, 국가 채무도 정부에서는 2016년도에는 28.3조 원 정도까지 낮추실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저희는 이 정도 수준이면 계속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총지출을 확 줄이거나 아니면 세입이 확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 정도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2010년 정도에는 GDP 대비 한 35% 정도의 국가 채무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 이제 들어온 수지가 이제 개선이 많이 되어 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실 이번에 수지가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정부 보유주식 매각 대금 8.1조 원에 지금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8.1조 원의 매각 대금은 일시적인 것이지 구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한 재정 수지를 개선했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특히나 IMF에서도 최근에 권고하고 있듯이 현금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순자산 기준으로 볼 때는 이 건전성이 과연 달성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내년도 경기 상황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좀 긴축도를 다소 완화하는 게 필요하고, 경기가 좀 회복되는 2020년도에 가서 다시 전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예산은 올해 다소 긴축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재정 융자분을 감안하는 건 거의 경기 동행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법 개정안 세수 효과를 비교해보면은, 정부에서는 아까 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창정부에서 5.1조 원의 세수 감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는 11.1조 원의 세수 감을 더 좀 큰 세수 감을 보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하고 법인세 부분인데, 법인세에서 행정부에서는 좀 증가한다고 보고 있지만, 저희는 오히려 올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좀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법 개정안을 저희가 본 결과 좀 중기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좀 부재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세목 간의 좀 개정 효과가 종합적인 연계가 미비하다는 좀 한계점을 지적했고, 제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출 사이드에서는, 지출 쪽에서는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각종 지출에 대한 5년간의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세제 쪽에는 아직도 총량만 나와 있고, 앞으로 향후에 세법 개정을 어떻게 하겠다든 중장기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세지출 예산서 분석입니다. 조세지출 예산서는 R&D 공제, 보험료 특별공제 등 174개 항목의 조세지출액이 2013년도에 한 29조 7천억 원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조세지출 예산에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국세 감면에 관한 평가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출에 대한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조세 감면 건의서라든지 평가서를 보면은 상당히 조세 감면에 대한 큰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행정부 내에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 조세 감면 건의서라든지 조세 감면 평가서에 대한 국회 제출도 필요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박 시장님, 평소에 말씀 이렇게 빠른 건 아니시죠? 오늘 5분 내에 하라고 해서 빨리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부와 국회의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 제한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재정 기조, 조세 수입과 세제 개편 등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영 의원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3분 동안 말씀을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천천히 3분 동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지난 9월 12일인가 하고 두 번째인데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부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참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 반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금년은 물론이고 내년도에도 상당히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내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을 한 3.5% 이렇게 했고, 한국은행에서는 한 3.2%, IMF에서는 한 3.6% 이렇게 아마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세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용주 실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내년도에 각종 공기업 매각을 통해서 뭐 기업은행, 산업은행, 또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통해서 8조 1천억의 세입을 계상해 놨는데 저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기가 나빠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러한 것들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노력해서 얻어낸 축적된 성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일시에 다 팔아서 일반회계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정 필요하다면은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보다는 저는 내년에는 경제 활성화에 더 방점을 두어서 지출을 좀 확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말씀 좀 전에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접근하면서 이 장기적으로 이런 저성장에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저성장과 늘어나는 복지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또 이번 예산의 하나의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의원을 오래 해서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또 그 지방정부가 상당히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특히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응 투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정처에서도 좀 지방 정부의 자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경제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좀 지역 경제, 나라 경제 활성화하는데 더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제 개편 관련해서도 그 5년 동안 1조 7천억 정도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좀 예결위에서는 지금 법안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끝나신 건가요? 네. 예, 3분 내 전천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최재성 의원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역시 3분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번 정부 예산안은 위장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간의 사정이 어떠하든 간에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정책처하고 정부 안에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려 예정처 추정으로 13.7조 원의 수입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입을 과대해서 잡은 것이다. 그래서 균형 예산, 소위 이제 재정 건전성에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부풀려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진짜 재정 건전성을 획득해 나가는 어떤 과정으로 잡아낸 것이 아니고 기업은행이나 또 인천공항 매각과 같은 그것도 추정치를 엄청나게 제 생각으로는 부풀렸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매각을 해서 매각되지도 않을 것을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이거는 예산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국세외 수입을 많이 잡아놓은 거죠. 8.1조나 잡아놓은.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요. 이제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무지출 비율이 특히 복지 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대폭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세입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중장기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또 정치권을 포함해서 정부가 이런 추세를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입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해야 됩니다. 증세를 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은 물론 중앙재정까지도 또 국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각종 예산과 또 이 재량 예산이 그만큼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끼고서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또 지출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애당초 설정되지 않는 문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대응적 심사를 해야 된다. 정부에서 연례적으로 불용되거나 잘못 편성되어 온 예산, 또 결산 과정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정 요구, 개선 요구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국민을 대신한 예산 심의 확정권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무시해온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응적 성격의 심사가 필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여야 간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부가 긴장을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백문 교수님, 계속해서 토론 이어갈까요? 네. 경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부의 경제 전망을 보면은 지금 4% 실질 성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전망치는 유럽의 재정 위기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보가 예측한 3.5% 내지는 그보다 더 낮은 성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 기조인데요. 내년도 재정 기조가 정부 거를 보면은 0.3%로 적자로 되어 있는데 대개 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기조는 내년도 경제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확장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조세 수입 쪽으로 보면은 내년도 수입이 상당히 좀 과대 기상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세제 개편안도 중소기업이 2중 내지 3중에 지원을 받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짧게 주셔가지고. 네. 이어서 황윤환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릴까요? 황 교수님. 예, 3분이 생각보다 빨리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긴 3분을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우선 이 토론회가 예산안 심사 방향, 이번 예산안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국회에 좀 건의를 좀 드리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국회는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국정감사 때처럼 맹탕 국회가 될 소지가 아주 크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우선 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서로가 이게 뭐 무슨 포퓰리즘적 예산이라고 하진 않더라도 서로가 좀 더 국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더 주려고 하기 때문에 복지 예산에 관한 한 양당의 아주 협조적 관계를, 정말 전례 없이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서 복지 예산에 대해서 쉽게 좀 통과시키지 않겠나. 그 전례는 이미 있습니다. 16대, 17대, 18대에서 있었는데, 16대에서는 2002년에 38조 예산을, 정부 예산안을 42조로 증가시켰고, 17대에서는 61조를 68조로 올렸고, 작년 18대였던 4.11 총선을 의식해서 3.3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보면 올해도 예산안 심사가 건성으로 될 소지가 많다는 거고, 또 하나 이유는 예산 심의 기간이 제도적으로 짧다는 이유죠. 사실은 법정 기일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니까 12월 2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역산해 보면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한 달 안에 방대한 이 예산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서로가 거기다가 또 대선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30일조차도 대선에 관련된 공약의 예산을 중심으로 정쟁이 오고 갈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대응적 예산 심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만, 우리 예산 전문가신 장병환 의원님도 앞에 계신데 아마 예산 심의가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이번에는 정말 국회 예산 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회 예산 심의가 아니고 국회의원님들께서 각 지역구 예산 사업 챙기기에만 몰두해서 늘 1%도 예산 삭감을 못하는, 물론 헌법에 신설 증액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국회가 아무리 그래도 늘 1% 이내 예산 삭감, 말하자면은 아주 그 자질구레한 예산, 자기 지역 사업만 챙기다가 정말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어렵다. 그걸 좀 교훈 삼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것은 이제 나보가 생겼다는 것이 왜 생겼는가를 한번 의미를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이 나보는 미국의 1974년에 생긴 미국의 CBO처럼
국회 재정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 국회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보가 생겼다. 이 나보가 만들어낸 많은 이 분석 자료들을 의원님들께서 10분 활용하시면은 아마 예산 심의가 매우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쳐야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 말씀 중에 최재성 의원에 대한 그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학용 의원께도 기대가 크시겠죠? 물론입니다. 예. 예.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예. 제 모교 교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생략한 겁니다. 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또 그런 특수관계가 있으셨네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일자리 예산, 복지, 교육 등 세출 예산에 대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먼저 황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3분 드립니다.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래도 짧았어요. 우선 그 일자리 예산 문제는 이 일자리가 과연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일까? 일자리 예산이란 것이 다름 아닌 복지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 같지도 않은 일자리가 참 많다. 그래서 이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예산 심의에서 좀 제대로 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자리는 그냥 단순히 일자리가 돼가지고 단기 일자리가 이게 결국은 지속성이 낮고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무슨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거 늘리지 않도록 예산 심의 때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0조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교육 문제는요. 이번에 어쨌든 그 전체 예산에서 49조를 차지하는 예산인데 교육 예산이 각 분야별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약 8%, 7.9% 늘어나서 아주 고무적인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무적인 예산 편성에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 국가장학금인데 이 고등교육의 예산 증액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이 가장 큰 그 요인인데. 최근에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이 국가장학금이 점점 늘어나면은 결국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초중등 교육에도 소홀히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예산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고무적인 프로그램은 선취업 후진학 지원 예산인데 사실은 2.5배가 확대가 됐는데요. 후진학의 문제. 우리나라는 늘 대학 입학 정년기가 되면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학을 늦게도 입학할 수 있고 평생학습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좀 평생학습 중심 대학을 강화시킨다든가 사이버 교육을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회계별, 부처별 또 이 분야별로 나누면 복지 예산이 총 얼마다라는 얘기가 이 97조라는 통계가 자칫하면 숫자 노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각 분산되어 있는 복지 예산의 제도에서부터 또 분산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까지도 좀 체계적으로 심의를 하시되 가능하다면 그 관련 법령의 개편 문제도 국회에서 예산 심의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영호 의원님께서 제기한 이 지방의 복지 예산의 문제인데 이 상당한 복지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이관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지방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 재정력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워서 이제는 이양을 안 받겠다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과격하지만은 이미 이양했던 일부 사업을 중앙정부로 다시 환원하는 조치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차등 보조율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심의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백운기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선 분야별 재원 배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재량 지출을 최대한 좀 억제하는 데 예산 심의 포인트를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자리 예산 중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청년 인턴이라든지 또 기타 비효율적인 그런 일자리는 좀 정리를 하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좀 확대하는 맞춤형 취업 교육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년층들이 소위 고학력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또 시장의 일리가 미스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좀 질이 좋은 그런 고학력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현재 청년층을 이제 취업을 시켜서 재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2008년도 경총 자료를 보면 대기업이 1억 원이고 중소기업이 한 4천만 원 정도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학 등록금으로 보면은 이제 5년 내지 12년 정도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대학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서 실질적인 어떤 취업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좀 됐으면 하고 희망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그 복지하고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제 복지의 어떤 누수라든지 비효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사실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복지의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 좀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좀 정부가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초중등, 유아 초중등 교육하고 고등교육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 알다시피 이제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국세의 20.27%라는 교부율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6.8%가 증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에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정 교부율을 조정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예산을 다소 조정하더라도 더 필요를 하고 있는 고등교육 부분으로 좀 넘길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교육 부분을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제 WCU하고 BK21이 각각 분리된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후속 사업 규모가 3,130억 원인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사업들이 이제 상당히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WCU 같은 사업은 현재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분야의 예를 들어서 뭐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쪽의 규모를 좀 늘리는 쪽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SOC 분야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SOC 분야를 보면은 금년 대비 3.6% 증가한 23.9조 원이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와 공기업과 민자사업에 들어가는 이 SOC를 전부 합해보면은 거의 한 4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SOC라는 부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그 SOC 규모가 과연 공급 규모가 적당한지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재정 운용 방식에서 가장 특이한 점, 독특한 점을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2차 보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좋은 제도고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서 2%포인트 정도 총 지출을 더 낸다고 했는데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이 좋은 제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정부의 지출이 늘다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소위 민간 투자를 구축하는 이런 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고 결국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점에 있어서 해외 자본 유입이라든지 또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 이런 것을 또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2차 보전 방식을 통해서 민간에 대한 지출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고 하는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앞에서 쓰지 않으신 거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최 의원님 또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시겠습니까? 이제 분야를 보더라도요. 이게 이제 다 예산이 이제 정책과 연계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교육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대학 같은 데는 국가의 지원을 1%까지 확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편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걷고 있고 우리가 사립대학 비율이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 부담으로 대학이 과도한 등록금을 걷어들이고 적립금 쌓아놓고 그리고 국가 지원을 요구하는 이거는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등록금 문제가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값 등록금 안에 대해서 이 높은 등록금을 거두고 있는 대학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엉터리 불공정 가격을 놓고 세금으로 지금 대주겠다는 것을 야당은 빨리, 여당은 천천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여튼 어떻게든 결론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것은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러는 가운데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외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제일 중요한 것이 초중등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 연계한 예산의 실질적인 심의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봐야 된다. 이 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는 이것도 정책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면적인 전환을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취로 사업의 현대판 부활입니다. 이건. 그래서 공공서비스 분야라든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 사회적 일자리가 또 부대적으로 수반이 되는데 지금처럼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런 일자리를 잘게 쪼개서 숫자만 늘려놓게 되면 사회적 일자리가 수반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의 효과도 음인시되고 아주 대표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실적 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를 실효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R&D 예산도 이번에 국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품입니다. 국민들은 R&D 예산을 깎이면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위해를 느끼는 그런 건데요. 이것을 대폭 삭감을 해놔야 실질적인 분야에 또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지원이 이건 가능해진다. 지금 R&D 예산은 거품투성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면 아주 한량이 없을 정도로 외형은 커졌으나 내실은 형편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OC 분야인데 SOC 분야는 국회의원들의 정말로 절제가 필요하죠. OECD 국가 중에서 복지는 압도적인 꼴등이고 SOC는 또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건 의회에서 절제 있는 그런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김학의 의원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재성 간사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최 간사님이 좋은 의견을 내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제 세출과 관련해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 성장 동력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R&D 문제가 국가 전략상 꼭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효성 있게 집행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미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R&D가 예산이 짜여질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자리 관련해서는 10조 8천억에 5만 9천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사실은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자리는 정부에서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업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복지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편적 복지 아닌가 상당히 다 흐뭇하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근혜 후보가 즐겨 쓰는 맞춤형 복지가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 등록금만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터석의 그런 등록금에다가 국민의 세금으로다가 무조건 반씩 주는 것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에서 가장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10명 중에 8명 가고 2명 안 가는데 그 2명마저 가게끔 해가지고 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고등학교 졸업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세금을 걷어가지고 준다는 거는 이건 정말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반값이 아니라 90% 100%라도 지원해주고 또 있는 사람은 돈 다 내고 다니고 이렇게 좀 차등해가지고 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재성 간사님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실력이 나시기 때문에 최 간사님이 안을 만들어 오면은 저희 그냥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우리가 국민들에게 공약한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양육이라든가 보육 이건 우리 새누리당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미 선포를 했고 이미 예산이 이미 일정 부분은 지금 금년 내 시행이 된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여건이 어떻게 변했다고 예산을 일부 세우지 않은 것은 전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국회의 신뢰를 깎아먹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족한 국민과의 약속한 그런 부분들 뭐 양육수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증액할 걸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김학용 의원님과 최재성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여야가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헷갈리는 대목이 많은데 아무튼 정부 측 입장을 듣고요. 뭐 반론하시려고요? 예, 좀 가깝지 않은 얘기 한마디. 짧게요. 예. 예. 사실 이 맞춤형 복지 말씀이 나오셔서 그런데요. 이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는 분야에서는 융합이 돼야죠.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선택적 복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로 이건 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대단한 흠결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수하고도 연결돼 있고 보편적 복지는 또 성장 에너지하고도 또 직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조세의 수능률을 높이는 그래서 나도 세금을 내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복지 논쟁은 오늘 뭐 이 정도 하는 걸로 하는데요. 뭐 맞춤형 복지가 예. 상책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사회자님, 예. 제발 드립니다. 그것도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못 드린 겁니다. 예.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뭐 재반론이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분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은 정부 측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이석준 실장님께 간략하게 정부 쪽 입장을 듣고 또 토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장님? 예. 그 두 분 간사님께서 협조적이면서도 견제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두 분 간사님 잘 모시고 정부와 예산안이 하여튼 뭐 그 큰 정책의 방향에 어떤 수정이 없이 통과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총량적인 측면에서 수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에서 했던 세 가지 트릴레마가 있다. 재정 지출은 늘리고 싶고 수입은 줄이고 증세는 안 하고 싶고 국가 재무는 줄여 나가고 싶다 하는 세 가지 트릴레마를 갖다가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는가 굉장히 어떤 재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균형점을 뭐 부족하시다고 보겠지만 찾았다고 생각을 들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수입이 올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 올해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입으로 충당이 안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재산에서 좀 이렇게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충당이 안 되면 궁극적으로는 빚을 지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예. 이거 지출에 대한 수요는
아까 말씀과 같이 복지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가 뭐 한없이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줄 수가 있는데 수입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순서를 생각했을 때 정부가 어떤 세외 수입을 좀 이렇게 잡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 세외 수입 잡은 것이 올해 갑자기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그동안 쭉 말씀드리면서도 항상 잡아왔던 부분입니다. 오히려 11, 12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대비해서는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그 분야별로 봤을 때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일자리 예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 민간 기업이 일자리 창출하는 게 제일 좋고 재정은 보완하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재정 직접 지원 일자리는 대폭 줄여 나갔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경제가 상황이 안 좋고 임시라도 단기적이라도 일자리를 원하시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열망을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다. 그래서 2.5만 개 늘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늘리면서도 단기성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취업과 직접 연결되기 위해서 그 중소기업에 직접 가서 이렇게 인턴을 받고 연수하도록 하고 네. 월급의 50%를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 뭐 복지 R&D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를 한번 잡으시면 놓지를 않으시네요. 이제 두 분 간사님의 입장, 앞으로의 심사 방향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네. 이제 복지 분야 특히 뭐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고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요. 우선 근본적으로 세제 개편을 논의하지 않고 복지 지출 확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 복지 지출을 OECD에서 제일 작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순히 시혜적이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정부도 지금 뭐 세제 개편안 내놨는데요. 5년간 1.7조 원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대책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이번에 같이 이거는 좀 심의를 해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특히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각 후보가 공약한 거요. 제가 요 며칠 상간에 어림잡아 보니까 공통점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심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에 있는 복지안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래도 국가 최고 지도자를 뽑는 그 철학을 피력을 하면서 나온 정책과 예산 수요를 특히 복지 분야를 결합을 시키려고 하니까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계제에 특히 이제 기획재정위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돼서 좀 근본적인 접근을 함께 요청하고 네.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학의 의원님. 예. 아까 나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방송 들으시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조, 맞죠? 네. 말씀드리고요. 국회 예산 정책처가 이렇게 생겨서 정말 저희들 의정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석준 실장님 소원해진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근데 좋은 얘기만 지금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경제 활성화고 두 번째가 균형 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활성화는 당연히 재정 지출을 수완하게 됩니다. 저는 그 두 개 중에서는 바로 전자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국회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재정 간사님과 열심히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전년도보다 소위 활동 일수도 하루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약속한 대로 그렇게 예산을 잘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속상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연말에 뭐 이런 거
그 예산 제대로 통과 못 시키고 싸매는 것만 나가면 국민들이 1년 역두 달 쌈만 내는 줄 알고 있는데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국회 입장에서는 물론 정부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정부의 의견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말 예산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예산 또 그런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래 국회에 정부는 야단 맞으러 오는 자리지요, 실장님. 그렇죠? 그런데 최 의원님, 야단만 치지 마시고 좀 칭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덕담이라도 좋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삼권립에 충실하고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칭찬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일하시는 거고 국회로서 입법 기능과 견제 기능을 충분히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도 국회의 기능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충실하겠다. 이것이 또 행정부도 좋아지는 그런 길이라고 칭찬하라고 시간 들었더니 더 야단쳤네. 정권이 계속 유지가 돼도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토론을 마무리될 시간이 됐는데요.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 오신 분들 내가 이 말을 하지 못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다. 혹시 이런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서 토론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나라 살림 대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잘 짜여져서 이 삶의 무게 참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분들께 모쪼록 단비로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